그날 오후 다은 씨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급성장하는 의류회사의 사장으로서 그녀는 긴 숨을 쉴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숭고한 한 가지 목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가족, 특히 남편 민호 씨와 시어머니 은희 씨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녀의 호화로운 집 서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호 씨가 얼굴을 찌푸린 채 들어왔습니다.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은희 씨가 몹시 아픈 듯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됐어, 자기. 민호 씨는 다은 씨의 책상으로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여기 의사가 처방한 약은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같아. 방금 전에 화장실에서 또 거의 쓰러지실 뻔했어. 다은 씨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피로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아프시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병원에 가요, 어머니. 다은 씨는 진심으로 권했습니다. 은희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정말 상을 받을 만했습니다. 아니야, 다은아. 여기 의사들은 아무도 소용없어. 나는 그냥 지방에 있는 전문의한테 진찰받고 싶어. 내 친구가 거기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비용이 비쌀 거야. 나는 너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민호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나 내일 아침에 어머니 모시고 거기 갈 거야, 자기. 치료와 회복에 일주일 정도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자기 알잖아. 내 중고차 사업이 이번 달은 좀 조용하거든. 난 계속 자기한테 부탁하는 게 미안해. 다은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애원하는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잠긴 서랍을 열고 반짝이는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긴급한 회사 용도로 사용하는 가장 높은 한도의 법인 카드였습니다. 여보, 이거 사용하세요. 다은 씨는 카드를 민호 씨의 손에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그는 곧 슬픈 얼굴로 감추었습니다. 이건 회사 카드예요, 여보. 현명하게 사용해주세요. 어머니 치료비, 병원비,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숙박비,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 식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주세요. 불필요한 일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고서가 바로 회사 감사팀으로 넘어가니까요. 다은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자기. 자기는 정말 최고의 효부야. 어머니를 잘 돌보고 이 돈을 최대한 잘 사용하겠다고 약속할게. 은희 씨도 다은 씨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느낌의 포옹이었지만 다은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어머니 빨리 낫게 기도해줘. 다음 날 새벽 일찍 민호 씨와 은희 씨는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다은 씨는 현관까지밖에 배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를 타고 떠나갈 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그 떠남이 그녀의 결혼 생활에 큰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들의 극적인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택시에서 내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은희 씨가 앓던 병은 즉시 나았습니다. 아까 비틀거리던 발걸음은 이제 활기차고 민첩하게 변했습니다. 민호 씨의 애원하는 얼굴은 승리감에 찬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그 집에서 벗어났군. 은희 씨는 가방의 위치를 고쳐 잡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그 잘난 척하며 바쁜 내 아내 앞에서 계속 아픈 척하는 게 지긋지긋했어. 참으세요, 어머니. 중요한 건 이 마법의 카드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호 씨는 다은 씨의 검은색 카드를 입맞추며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뭐든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바로 출국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와 은희 씨는 공항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띄는 스타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짧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 위에는 큰 선글라스를 쓰고 브랜드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화영가 왔어요. 자기. 화영는 수줍음 없이 민호 씨에게 달려들어 공개적으로 안으며 애교스럽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예쁜 우리 며느리. 은희 씨는 화영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침에 다은 씨에게 주었던 포옹보다 훨씬 더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휴가 갈 준비는 다 됐니? 네, 어머니. 화영는 오차드 로드에서 살 명품 가방 쇼핑 목록을 이미 만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것도 나중에 골라드릴게요. 더 핫하게 보이시게요. 화영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지. 그게 바로 이상적인 며느리지. 옷도 잘 입고, 같이 다니기도 좋고, 다은이 같지 않아. 돈은 많지만 촌스러운 차림에, 종이 냄새나고, 시어머니랑 남편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일만 바빠. 은희 씨는 증오심 가득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오히려 다은이가 말처럼 일에 매달리는 게 좋죠. 죽도록 돈을 벌게 놔둬요. 우리는 그 결과를 즐기면 되죠. 게다가 그 여자는 너무 멍청해요. 우리가 정말 지방으로 치료받으러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싱가포르행 비행기표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예약해뒀어요. 하지만 여보, 카드는 안전해? 내가 쇼핑할 돈은 충분해? 화영는 민호 씨 손에 들린 카드를 흘끗 보며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 화영. 이 카드 한도는 수억 원이야. 내 멍청한 아내는 비상용으로 쓰라고 했지. 글쎄, 우리한테는 명품 쇼핑이랑 휴가가 비상 상황이지 뭐. 민호 씨는 윙크하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세상이 자기들 것인 양거리낌 없이 웃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국제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다른 곳, 차가운 사무실 건물에서 다은 씨는 관자놀이를 주무르며 앉아 프로젝트를 연이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은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탄 비행기가 병원이 아니라 옆 나라 쇼핑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말이죠. 그 여자는 그녀의 땀과 노력을 갉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와 은희 씨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매우 바빴습니다. 다은 씨는 방금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월간 평가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며 잠시 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제부터 민호 씨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은 씨가 전화를 걸 때마다 전화는 항상 다른 곳으로 연결되거나 민호 씨는 짧은 메시지로만 답했습니다. 신호가 안 좋아, 자기. 어머니가 치료 중이라 시끄러우면 안 돼. 다은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안감은 종종 부인할 수 없는 예감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똑똑똑똑 방문이 조용히 노크되었습니다. 다은 씨의 개인 비서이자 재무 담당자인 소희 씨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이 회사가 작은 상점이었을 때부터 다은 씨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사장의 삶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소희.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긴장돼 있어? 원단 공급업체에 문제가 있어? 다은 씨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소희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은 씨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서서 눈에 띄는 망설임을 보였습니다. 다은 씨, 죄송합니다만 이걸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민호 씨가 가져간 회사 신용카드 지출을 모니터링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다은 씨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왜? 한도가 부족해. 어머니 치료비가 비싸긴 해, 소희. 부족하면 내가 현금으로 이체해 줄게. 아니요, 사모님. 부족한 게 아니에요. 소희 씨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어요.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소희 씨는 태블릿을 다은 씨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은행의 실시간 거래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은 씨의 눈은 보고서의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가늘어졌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3인, 목적지 싱가포르. 다은 씨는 데이터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미간은 깊이 찌푸려졌습니다. 싱가포르? 민호 씨는 치료를 위해 시원한 산악 지역으로 지방에 간다고 했잖아. 왜 싱가포르로 갔고 왜 3명이지? 나머지 1명은 누구야? 간호사? 다은 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의사가 갑자기 어머니를 싱가포르로 보냈을지도 몰라. 소희,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 알잖아? 소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너무 착한 사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다은 씨,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항공사 데이터에 기록된 3번째 승객 이름이 궁금했어요. 이름은 화영이었어요.
예전에 민호 씨가 그 이름으로 된 계정의 게시물을 몇 번 좋아했던 것 같아서 소셜미디어에서 그 이름을 찾아봤어요. 다은 씨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잠겨있지 않아요, 부장님. 그리고 방금 15분 전에 스토리를 업데이트했어요. 소희는 태블릿 화면을 밀어 인스타그램 앱을 열고 화영키티라는 프로필의 빨간 동그라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15초짜리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다은 씨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웅장한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상징적인 풍경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자 짙은 화장을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다은 씨가 상상 속에서 공항에서 보았던 그 여인과 같았지만 이제는 화면 속에서 실제했습니다. 여인은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인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틀 전 슬픈 얼굴로 떠났던 남자였습니다. 민호 씨는 선글라스를 쓰고 브랜드 해변 셔츠를 입고 그 여인의 허리를 감싸며 거리낌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걱정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움직였고 다은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희 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중병을 앓아 거의 쓰러질 뻔했고 부축을 받아야 한다던 시어머니는 이제 커다란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카메라를 향해 즐겁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디오 속 여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다은 씨의 귀를 찔렀습니다. 안녕 친구들, 싱가포르에서의 첫날이야. 사랑하는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휴가를 보내게 돼서 너무 행복해. 아, 정말 너무 행복해. 마음껏 쇼핑하고. 고마워, 자기야. 비디오 속 여인은 민호 씨의 뺨에 입을 맞추었고 민호 씨는 사랑 가득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어둠이 다은 씨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다은 씨의 손은 태블릿을 쥐고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고통이 너무 깊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인 배신이었다. 다은 씨가 보호하고 생활비를 대주던 사람들이 그녀를 철저히 속이기 위해 공모했다. 사장님, 소희가 얼어붙은 사장님을 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다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답답한 가슴속 울림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제 가슴을 움켜쥐고 애원하던 은희 씨의 얼굴과 달콤한 약속으로 가득했던 민호 씨의 얼굴은 이제 그녀의 고통 위에서 웃고 있는 탐욕스러운 얼굴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해요, 소희. 다은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고 민호 씨는 행복하고 그들이 필요했던 약은 내 돈과 내 존재로부터의 자유뿐이었어요. 다은 씨는 일어서서 대로변을 향한 큰 유리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양보하고 항상 가족을 우선시했던 이 성실한 여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다은 씨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들은 잊었어. 그들이 즐거워하는데 쓰는 그 돈은 내 땀과 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것을. 다은 씨는 몸을 돌려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아내의 부드러움은 없었습니다. 소희, 다은 씨는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들어온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해봐. 그들이 뭘 샀는지. 소희는 재빠르게 거래 내역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주 많아요, 부장님. 방금 루이비통 명품 가방 매장에서 4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5성급 호텔 스위트룸 2개의 5박 숙박비 결제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진행된 카드 총 청구액이 거의 1,500만 원에 달해요. 다은 씨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1,500만 원. 그 돈으로 직원 수십 명의 월급을 줄 수 있는데. 하지만 민호 씨는 이틀 만에 다른 여자와 아픈 척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만, 다은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의 드라마는 끝이야. 다은 씨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우아한 분노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카카오톡 연락처에 있는 민호 씨의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더니 거칠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소희, 지금 당장 은행에 연락해.
다은 씨가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살벌했습니다. 카드를 막을까요? 아니면 한도를 제한할까요? 부장님. 소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은 씨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막아. 완전히 막아버려. 필요하다면 카드 분실이나 오용으로 신고해. 그 카드에서 단 1원도 나가지 못하게 해. 민호 씨가 가지고 있는 추가 계좌도 막아버려. 네, 부장님. 지금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소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사장 남편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은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웃고 명품을 고르며 왕과 여왕이 된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모래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 휴가를 즐기세요. 다은 씨는 서재의 고요함 속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사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싱가포르 하늘은 맑게 개어 민호 씨, 은희 씨, 화영 씨가 누리고 있는 덧없는 행복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오차드 로드 일대의 공기는 비싸고 독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넓은 인도는 화영 씨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화영 씨의 손에는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등 브랜드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민호 씨와 얼굴에 화색이 도는 은희 씨의 옆에 끼어 마치 상류층인 양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픈 할머니의 얼굴을 연출했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아이고, 화영, 그 와인색 가방 매니까 정말 우아해 보인다. 예. 너의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에 잘 어울려. 은희 씨는 민호 씨가 5분 전에 막 사준 새 가방을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화영는 애교스럽게 머리를 휘날렸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화영는 패션을 아니까요. 서울에 있는 그 아줌마처럼 돈은 많지만 취향은 촌스럽지 않아요. 가방이 맨날 그거고 색깔도 맨날 검은색이고. 은희 씨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다은 씨가 들었다면 몹시 상처받을 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쉿! 여기서 그 사람 이름 부르지 마. 재수 없을라. 그 다은는 정말 인색해. 화영. 돈을 투자금으로 돌리고 직원들 월급으로 돌리고 핑계만 대. 사실은 그냥 엄마랑 남편한테 잘해주기 싫은 거야. 너 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여왕처럼 만들어주잖아. 민호 씨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화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그냥 즐기세요. 이 마법의 카드가 민호의 지갑에 있는 한 어머니가 무엇을 요구하시든 민호는 분명 사드릴 거예요. 다은는 감히 화내지 못할 거예요. 그 여자는 민호에게 너무 빠져 있어요. 민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나중에 청구서를 봐도 눈 감아줄 거예요. 민호 씨는 정말 이상적인 남편이에요. 화영는 민호 씨의 뺨에 번개처럼 키스하며 외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여보? 길 건너편에 목걸이 컬렉션이 정말 예쁜 보석 부티크가 있던데. 계속 가자. 오늘 싱가포르를 휩쓸어버리자. 민호 씨는 자신감에 넘쳐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치 석유 재벌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사실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은 아내의 왕궁에서 훔친 것이었지만 말이죠. 서울에서는 분위기가 정반대였습니다. 고요한 사무실에서 다은 씨는 계속 불이 들어오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SMS 알림이 마치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 총알처럼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구찌 매장에서 싱가포르 달러 3, 500달러 구매 성공. 루이비통에서 싱가포르 달러 5, 200달러 구매 성공.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싱가포르 달러 800달러 구매 성공. 그 알림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땀과 노력을 상징했습니다. 다은 씨는 직원들의 연말 보너스를 늘려주기 위해 새 신발 사는 것을 자주 참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 공장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신뢰를 가지고 지켜왔던 돈은 그녀를 보호했어야 할 사람들에 의해 몇 시간 만에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은 씨의 눈물은 마침내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의지할 곳이었던 남편과 친어머니처럼 여겼던 시어머니에게 진심은 충성심을 살 수 없었어. 다은 씨는 흐느끼는 울음을 참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희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은 씨, 소희가 보고했습니다.
은행에서 보고서를 처리했어요. 차단이 중앙 시스템에서 진행 중이에요. 국제거래라 완전히 효력이 발생하려면 1, 2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다은 씨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다시 회사 대표의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아, 소희. 그들이 마지막 일, 이분을 즐기게 해줘. 그게 그들이 땅으로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달콤한 추억이 될 테니까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민호 씨, 은희 씨, 화영 씨는 이제 명품 보석 가게 쇼윈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영의 눈은 가게, 조명에 반짝이는 하트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라보며 빛났습니다. 여보, 저거 정말 예쁘다. 화영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칭얼거렸습니다. 저거 끼고 청담동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다 질투할 거야. 가격도 꽤 나가네. 15, 0 싱가포르 달러. 민호 씨는 가격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칭찬받는 남자의 자존심이 그의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아, 그거 얼마 안 해. 예쁜 예비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못 해주겠어. 은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냥 사줘, 민호. 투자라고 생각해. 돈이 닿은 손에 있으면 그냥 은행에 쌓여만 있을 뿐이야. 차라리 다이아몬드가 돼서 화영과 착용하는 게 낫지. 망설임 없이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점원이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많은 쇼핑백을 보고 큰손 고객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 있던 목걸이 주세요. 민호 씨는 거만한 태도로 말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다은 씨의 검은 카드를 극적인 동작으로 꺼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인 양 말이죠. 점원은 재빨리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화영는 거울 앞에서 바로 착용해 보았습니다. 와, 어머니 보세요. 화영 목에 딱 맞아요. 정말 예쁘다, 아가. 너의 아우라가 바로 드러나네. 은희 씨는 과장되게 칭찬했습니다. 좋아, 내가 살게. 포장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착용할게. 민호 씨는 카드를 점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긁어봐. 민호 씨는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여유로운 자세로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감탄하는 화영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5성급 호텔에서 멋진 밤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다은을 속인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는 바다 건너편에서 다은과 방금 자신의 과거를 덮고 민호의 미래를 파괴하는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원은 카드를 EDC 기계에 넣었습니다. 민호는 전표가 나오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동안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었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도 기계는 침묵했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은희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으며 화영 씨는 여전히 포즈를 취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은 다은의 상처 위에서 벌어진 파티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머리 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진정한 폭풍은 이제 계산대에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점원은 미간을 찌푸린 채 IDC 기계 화면을 바라보더니 카드를 한 번 더 긁어봤습니다. 계산대 주변의 정적을 깨고 귀를 찢을 듯한 긴 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계의 표시등은 민호 씨가 기대했던 녹색 대신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점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친절했던 미소는 약간 사라지고 차갑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 씨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움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었습니다. 아가씨, 농담하는 거죠? 다시 긁어보세요. 아마 마그네틱 D가 더럽거나 기계 신호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건 플래티넘 카드고 한도가 수억 원이에요. 거절될 리가 없어요. 아직 거울을 보고 있던 화영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 쇼핑 더 하고 싶어서 지쳤어. 잠깐만, 자기. 기계가 좀 이상한가 봐. 민호 씨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시키듯 대답했습니다. 점원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지만 목소리는 점차 단호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손님, 3번 시도했는데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떠요. 카드사, 승인 불가. 이건 카드 발급 은행에서 이 거래를 막았다는 뜻이에요. 은행에 연락하시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민호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차단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은는 전에 이 카드를 차단한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 민호가 지난달에 업무용이라는 핑계로 스포츠 오토바이를 살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화가 난 은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거만한 태도로 계산대에 다가섰습니다.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성공한 사업가야. 여기서 우리를 망신 주지 마. 다른 기계로 해봐. 점원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카드를 유리 계산대에 조금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문제는 저희 기계가 아니라 사모님 카드에 있습니다. 결제하실 수 없다면 목걸이를 돌려주세요. 다른 손님이 줄 서 있습니다. 그 말은 세 사람의 얼굴에 강한 따귀와 같았습니다. 몇몇 우아한 차림의 손님들이 돌아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민호 씨의 쇼핑 물품에 감탄했던 그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영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됐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창피하잖아. 빨리 다른 카드로 계산해. 민호 씨의 손은 떨리며 가죽 지갑을 뒤졌습니다. 그는 개인 직불카드 2장을 꺼냈습니다. 다은의 돈에 의존하며 살았기에 거의 채워본 적 없는 카드들이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는 그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해줘. 민호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점원은 다시 처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잔액 부족입니다. 점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마지막 카드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했습니다. 그의 개인 계좌 잔액은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다은가 준 용돈의 잔액이었습니다. 그 목걸이의 가격은 거의 1,500만 원이었습니다. 손님, 사모님, 점원의 목소리는 이제 판사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목걸이를 벗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화영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벗어 계산대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망할 가게 같으니라고. 그녀는 욕설을 퍼부었지만 속으로는 그 반짝이는 물건을 갖고 싶어 울부짖었습니다. 세 사람은 악마에게 쫓기는 듯 급히 그 고급 부티크를 빠져나왔습니다. 은희 씨는 손부채로 얼굴을 가렸고 민호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분 전 그들이 느꼈던 승리의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불안의 먹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오차드로드 길가의 공원 벤치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번잡함은 이제 그들을 질식시키는 듯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호? 은희 씨는 즉시 아들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법의 카드라더니 어떻게 거절당할 수 있어? 아까 점원한테 혼나서 너무 창피했어. 엄마 얼굴을 어디다 두란 말이야? 민호 씨 거짓말한 거죠? 화영는 눈을 부라리며 비난했습니다. 사실은 돈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CEO라고 했잖아. 카드 한 번 못 긁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여기 뜨거운데 안 왔어. 조용히 해. 민호 씨가 소리치자 두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 씨는 이전에 화영에게 소리친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분명 은행 시스템 오류이거나 다은가 지난달 청구서를 깜빡했을 거야. 민호 씨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아내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뚜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민호 씨는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름다운 얼굴이 보이던 다은의 프로필 사진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색. 그가 보낸 메시지는 체크 1개만 표시되었습니다. 차단당했어. 민호 씨는 목이 메인 채 속삭였습니다. 휴대폰은 그의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내 번호가 다은에게 차단당했어. 카카오톡도 차단당했어. 은희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 다은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는 말이야. 민호 씨는 쓴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다은가 카드 접근을 막았어요. 내 번호도 차단했고요. 우린 다은와 연락할 수 없어요. 진정한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 있었고 충분한 현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영과 방금 공항에서 민호 씨의 현금 용돈을 스킨케어 제품을 사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묵고 있는 호텔은 아직 완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크아웃할 때 그 신용카드로 결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내 쇼핑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화영은 이 위급한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저녁은 어디서 먹어, 여보?
내 지갑에 현금은 얼마나 있어? 민호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달러 몇 장의 잔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비 내고 남은 거 다 썼어. 민호 씨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현금이 없어. 뭐라고? 은희 씨와 화영과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싱가포르의 저녁 하늘은 주황빛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위험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번화한 대도시 한복판에서 그 탐욕스러운 세 사람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파남정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삶에 대한 접근은 끊겼고, 이제 그들은 낯선 나라에서 브랜드 옷을 입은 노숙자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싱가포르 위에는 우울한 저녁 하늘만 남았습니다. 민호 씨, 은희 씨, 화영 씨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그들이 묵었던 고급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웃음도 애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점심 이후로 채워지지 않은 허기에 항의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만 가장자리의 호화로운 해산물 저녁 식사에 대한 상상은 사라지고 오늘 밤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웅장한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민호 씨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보석 가게 기계에서만 적용되는 문제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호텔이 자신과 같은 VIP 손님을 나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너희들은 로비에서 기다려. 내가 잠시 프런트에 가서 방키를 바꿔달라고 할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민호 씨는 이유를 대며 말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렸습니다. 화영는 짜증을 내며 로비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빨리 해줘, 여보. 나 샤워하고 싶어. 더워 죽겠어. 이힐 신고 오래 걸어서 발이 까졌어. 민호 씨는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호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민호 씨가 보증금 및 결제 보증을 위해 사용하신 신용카드가 발급은행에 의해 차단되었음이 감지되었습니다. 상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민호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식은땀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 설마요? 그건 분명 시스템 오류일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처리할게요. 지금 제 방 출입을 열어주세요. 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쉬셔야 해요.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호텔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손님의 스위트룸 2박 숙박비가 아직 결제되지 않았고 보증금이 소진되었으므로 객실 재입실을 허용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전액 결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텔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다른 손님 몇몇에게 들릴 정도로 충분히 컸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은희 씨는 짜증스러운 얼굴의 화영을 뒤따라 즉시 다가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은희 씨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머니. 카드가 완전히 막혔어요. 민호 씨는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화영가 소리치자 고요한 로비에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민호 씨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여보, 장난치지 마. 내 물건들 다 방에 있단 말이야. 명품 가방, 옷, 비싼 스킨케어 제품들 다 거기 있다고. 나 가지러 갈 거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갑자기 그들 뒤에 나타난 보안 요원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꼿꼿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손님의 모든 물건은 전체 청구액이 결제될 때까지 보증금으로 보류됩니다. 위층으로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화영의 친절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인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민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혐오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남자 같으니라고. 화영은 민호 씨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부자라고, 당신은 CEO라고 했잖아. 그런데 뭐야, 호텔비조차 못 내잖아. 당신은 사기꾼이야. 민호, 당신이 날 속였어. 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목소리 좀 낮춰.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봐. 내가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 참는다고? 웃기는 소리. 화영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더 이상 예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이랑 이 까다로운 어머니랑 같이 다니느라 시간 낭비했어. 명품도 사고 좋은 휴가도 보낼 줄 알았는데 결국 여기서 거지꼴이 됐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고위직 아저씨들이랑 다니는 게 나았어. 당신처럼 아내에게 붙어 사는 기생충이랑 다니는 것보다. 은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의 귀족 혈통, 사실은 환상일 뿐인 그것이 끌어올랐습니다. 야, 입 조심해, 시골 여자. 감히 내 아들이랑 나를 모욕해? 아까는 날 칭찬하고 엄마라고 부르더니 이제 와서 욕해? 화영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마녀처럼 들렸습니다. 흥, 닥쳐. 늙은이. 주제 파악이나 해. 당신들 둘 다 똑같아. 기생충이야. 내 아들의 정식 안에 돈 때문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아무 가치도 없어. 아까는 지갑이 두둑한 줄 알아서 존경했지만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 내가 왜 예의를 차려야 해? 역겨워. 이 말은 은희 씨에게 육체적인 따귀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증이 진짜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멋쟁이라며 이상적인 며느리라고 불렀던 여인이 사실은 재산만 노리는 독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은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촌스럽고 인색하다고 비난했던 며느리. 그녀가 아무리 심하게 꾸짖어도 한 번도 소리 높여 대든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드라마는 여기까지. 보안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3사람을 호텔 회전문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놓아라. 나 만지지 마. 혼자 갈 수 있어. 화영는 밀려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호텔 앞 인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동 유리문이 그들 뒤에서 닫혔습니다. 마치 방금 맛본 괜찮은 삶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몸에 걸친 옷만 남긴 채 여행 가방도 머물 곳도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밤바람이 피부를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인도에 힘없이 주저앉아 좌절감에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은희 씨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허기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화영는 허리에 손을 얹고 민호 씨를 향해 넘쳐나는 증오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민호. 화영는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관계는 끝이야.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 알고 싶지 않아. 거지 같으니라고. 화영는 뒤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도 모른 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영 기다려. 우리를 버리지 마. 민호 씨는 애원하며 소리쳤습니다. 쫓아가려 애썼습니다. 우린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 해. 네, 엄마랑 혼자서 해결책이나 찾아. 화영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난 진짜 돈 많고 텅 빈 소리만 안 하는 다른 먹잇감을 찾을 거야. 민호 씨는 밤의 번잡함 속으로 사라지는 화영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다은을 배신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여자. 어머니 앞에서 죽으림을 다해 옹호했던 여자가 이제 그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의 옆에서 은희 씨가 나지막이 신음했습니다. 민호 배고파. 집에 가고 싶어. 엄마는 집이 그리워. 민호 씨는 멍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집? 어떤 집? 그들이 살던 호화로운 집은 다은 씨의 소유였어. 그리고 다은 씨는 이미 문을 굳게 닫았지. 싱가포르의 현란한 도시 불빛 속에서 민호 씨는 마침내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은 민호 씨와 은희 씨의 삶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깨끗한 대도시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그들에게 차갑고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푼의 돈도 없이, 호텔 가방에 갇힌 여권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들은 노숙자처럼 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클라크웨이 근처에 약간 숨겨진 공원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이는 그들의 텅 빈 위장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화영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벤치 끝에 앉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주변을 미친 듯이 살피며 스스로를 구원할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호, 화영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오후의 비명과는 달랐습니다. 잠깐 휴대폰 좀 빌려줘.
내 휴대폰은 완전히 방전됐어.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이 근처에 사는 오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 혹시 그 친구가 우리에게 오늘 밤 묵을 곳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부어오른 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던 민호 씨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여기 친구가 있어? 화영, 연락해봐. 어머니가 벌써 감기 들었어. 의심 없이 민호 씨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유일한 귀중품인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그 휴대폰은 지난달 다은가 생일 선물로 사준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화영는 재빨리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저기 가서 잠시 신호 좀 찾아볼게. 길가로 좀 나가야 목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 민호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마. 화영는 일밈실밈 멀어져 갔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신음하는 은희 씨를 다시 돌보는 민호 씨를 보았습니다. 화영는 교활하게씩 웃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화영는 재빨리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팔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서 여자친구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화영 어디 갔어? 민호,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은희 씨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화영가 떠났던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같은 여자에게 두 번째로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영는 그를 완전히 통신이 끊긴 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화영! 민호 씨는 좌절감에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서 부서졌지만 지나가는 몇몇 행인들의 이상한 시선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공원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깨달은 은희 씨는 즉시 히스테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젠장, 그 악마 같은 여자. 내 휴대폰을 훔쳐갔잖아. 민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엄마 배고파. 민호, 엄마 목말라. 참으세요, 어머니. 우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대사관 가는 길을 찾아볼게요. 민호 씨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돈도 지도도 없이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추위에 떨며 지냈습니다. 딱딱한 벤치 위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서로 바싹부터 잠들었습니다. 모기와 밤바람은 에어컨과 푹신한 침대에 익숙했던 그들의 피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겁게 내리쬐며 떠올랐습니다. 은희 씨는 처참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으며 몸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서울에서 연기했던 아픈 척은 이제 쓰디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 민호, 물 좀 줘. 은희 씨가 힘없이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저혈당과 탈수로 인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호 씨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는 바지와 옷의 모든 주머니를 뒤져 남아있는 동전이라도 찾기를 바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허기도 그의 배를 짓눌렀고 어지럽고 메스꺼웠습니다. 민호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24시간 미니마켓이 있었고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열린 유리문 안으로 민호 씨는 빵, 샌드위치, 시원한 생수병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커피와 토스트 향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의 이성은 생존 본능에 잠식되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외국 땅 길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민호가 먹을 걸 찾아올게요. 민호 씨는 속삭였습니다. 그는 구겨진 옷을 정리하며 의심받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 씨는 미니마켓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바깥의 뜨거운 공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전쟁북처럼 빠르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음료수 선반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생수 한 병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계산원을 힐끗 보았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민호 씨는 빵 코너로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초코잼 빵 2개를 집어 어색한 동작으로 재킷 속에 슬쩍 넣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가게 안의 모든 CCTV가
자신을 날카롭게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민호 씨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서둘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편안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몸짓은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발이 자동문 센서를 막 지나려는 순간, 야, 멈춰!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멈추기는커녕 당황한 나머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저 사람 잡아. 여성 계산원이 민호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민호 씨는 인도를 가로질러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함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이 풀렸습니다. 10m도 채 가지 못해 건장한 가계보안 요원이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쿵. 민호 씨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훔친 생수병과 빵은 그의 재킷 뒤에서 튕겨나와 처량하게 길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가 아파요. 배고파요. 민호 씨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스팔트에 밝혔고 그의 팔은 보안 요원에 의해 뒤로 비틀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만했던 이사님의 남편 민호 씨는 이제 빵 도둑으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붙잡히는 것을 본 은희 씨는 일어나 민호, 내 아들을 잡지 마. 걔는 부자야. 도둑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그녀의 연약한 몸은 결국 단단한 인도 위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몸부림쳤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침을 가르며 울부짖는 소리는 민호의 자유의 끝과 철창 뒤에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 씨의 자유가 잠겼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던 남자는 이제 싱가포르 경찰서의 좁고 퀴퀴한 유치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더러워진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더 이상 값비싼 시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개인 소지품은 기록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압수되었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랑했던 브랜드 해변 셔츠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씨, 한 경찰관이 유창하지만 단호한 말레이어로 불렀습니다. 그 경찰관은 창살 뒤에 서서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즉시 희망에 찬 얼굴로 창살에 다가섰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아, 제 말은 제 아내가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발 제 아내에게 전화해 주세요, 선생님. 경찰관은 민호 씨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묵었던 호텔 측에서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사기 서비스 혐의로 공식 신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미니마켓에서 발생한 절도 행위까지. 당신의 입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손님. 민호 씨의 무릎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그는 다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이미 신고를 했다는 말인가? 다 끝났군. 그는 정말로 외국에서 여러 혐의로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민호 씨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함께 있던 노부인은 앰뷸런스에 실려 탄옥생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심한 탈수와 스트레스로 인해 허약합니다. 그녀는 지금 일반 병동에서 사회복지사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시끄러운 병동에서 은희 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려 했지만 팔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민호. 은희 씨는 목이 메인 소리로 불렀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깨어나셨네요.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혈압이 매우 낮습니다. 은희 씨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감기만 걸려도 다은가 예약해주던 비싼 VIP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3인실 병동이었습니다. 좌우로는 고통에 신음하는 다른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TV도 없었고 시원한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선풍기만이 느리게 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어? 간호사. 민호는 어디 있어? 은희 씨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따님께서는 경찰 당국의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경찰? 은희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호 씨가 가게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는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다른 환자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후회가 뒤섞여 고통스러운 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은 씨를 떠올렸습니다. 늘 불운을 가져온다고 말했던 며느리는 오히려 늘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플 때는 발을 주물러주고 인내심 있게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가짜 이상적인 며느리였던 화영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다은의 사무실이 고요하지만 으스스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은 씨가 내년 가을, 겨울 FW 컬렉션을 위한 원단 샘플을 검토하고 있을 때 소희의 책상에 놓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반적인 전화벨 소리가 아니라 국제 전화였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다은 사장님, 사무실입니다. 소희의 얼굴은 전화 저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소희는 전화를 끊고 다은 씨를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있었지만 정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다은 씨, 소희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다은 씨는 마치 무슨 소식이 올지 이미 짐작이라도 한 듯 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에서요, 부장님. 민호 씨가 절도 및 호텔 요금 사기 혐의로 구금되었어요. 은희 씨는 일반 병원에 방치된 환자로 입원 중이고요. 그들이 민호 씨의 신원을 추적하다가 이민국 시스템에 저장된 여권 정보에서 이 사무실 번호를 알아냈다고 해요. 다은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한때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식을 듣는 것은 그녀의 양심에 여전히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가족 대표나 영사관이 오기를 요청했습니다. 부장님. 그렇지 않으면 민호 씨는 변호인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은희 씨는 회복 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계될 것입니다. 소희는 덧붙였습니다. 다은 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날카롭고 결단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변호사님께 연락해. 이혼 서류와 회사 자산 오용 관련 법적 서류를 모두 준비하라고 해. 다은 씨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갈까요, 사모님? 소희가 물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요. 다은 씨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며 흐려지기 시작하는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도 소희. 다은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잘못을 돈으로 만회하려는 아내로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야. 나는 회사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한 늙은 어머니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인간으로서 그곳에 가는 거야. 네, 부장님. 부장님과 한 변호사님. 그리고 제 항공권을 준비하겠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다은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늘 시어머니와 남편의 명령에 따랐던 나약한 여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새로운 다은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민호 씨. 어머니. 다은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갈게. 하지만 내 방문은 너희를 벌에서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야. 바다 건너 차가운 철창 뒤에서 민호 씨는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허기에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는 다은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은의 음식에 소금이 부족하거나 너무 맵다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는 따뜻한 다은표 볶음밥 한 접시를 먹기 위해서라면 남은 모든 것을 기꺼이 내줄 것입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오고 이번에는 그 후회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창의 공항은 며칠 전 민호 씨와 은희 씨가 착륙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함 속에서 다은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은 씨는 우아하게 몸을 감싼 검은색 블레이저, 정장 차림으로 당당한 발걸음으로 입국 터미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왼쪽에는 서류 가방을 든 소희 씨가 재빠르게 걸었고 오른쪽에는 단호한 표정의 베테랑 변호사 한 변호사님이 위엄있게 걸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휴가의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지 범죄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병원으로 갈까요, 부장님? 한 변호사님이 렌터카에 타면서 물었습니다. 다은 씨는 깔끔한 싱가포르 거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도 어른인데 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요. 탄톡생 병원까지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다은 씨는 약지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낯설고 고통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반지를 천천히 빼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민호 씨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다은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강렬한 소독약 냄새가 그들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다은 씨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일반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끝에서 두 번째 침대에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노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은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은 씨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은희 씨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다은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소처럼 연기하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포의 울음이었습니다. 다은, 오 하나님, 다은, 네가 왔구나. 얘야. 은희 씨는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몸이 너무 허약해서 울먹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다은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다은. 사람들이 거칠고 음식도 맛이 없어. 엄마를 집에 데려다 줘, 얘야. 엄마는 너한테 잘해주겠다고 약속할게. 엄마 후회해. 다은 씨는 예전처럼 따뜻한 포옹으로 그 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정중하게 놓았습니다. 쉬세요, 어머니. 병원 행정비용은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다은 씨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은. 너는 정말 최고의 며느리야. 그 화영는 악마 같아. 엄마를 길거리에 버리고 엄마를 모욕했어. 엄마를 신경 쓰는 건 너밖에 없어. 은희 씨는 화영을 헐뜯으며 동정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다은 씨는 시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비용을 최고의 며느리라서 갚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여전히 양심이 있어요. 저는 비록 그 어머니가 저를 속이는데 공모했더라도 외국에서 방치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어요. 은희 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다은 씨의 말에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귀국 비행기 표는 소희가 처리했어요. 이틀 후 의사가 허락하면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어머니. 다은 씨가 말을 멈추자 은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 집은 제 집이에요. 어머니가 잠시 머무실 수 있도록 서울 남부에 좋은 요양원 방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요양원? 은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다은, 너는 어머니를 버리려는 거야? 나는 네 시어머니잖아. 저는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에게 합당한 거처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저를 칼로 찌른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제 결정은 확고해요. 다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소희가 잠시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나는 아들을 만나러 경찰서에 가봐야 해. 은희 씨의 히스테리한 울음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은 씨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이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경찰서였습니다. 구금실 면회실 분위기는 훨씬 더 으스스했습니다.
다은 씨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한 변호사의 옆에 있었습니다. 건너편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씨가 2명의 경찰관에게 호송되어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의 모습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얼굴은 칙칙했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말라 보였습니다. 다은 씨를 보자마자 민호 씨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는 다은 씨가 평소처럼 구세주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민호 씨는 다은 씨를 껴안으려 달려들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기, 난 자기가 올 줄 알았어. 빨리 보석금 내줘, 자기.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음식도 맛없고 바닥에서 자야 해. 어서 집에 가자. 나 집이 그리워. 다은 씨는 아무런 표정 없이 눈앞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사랑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감정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민호 씨. 다은 씨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 씨라니? 왜 나를 그렇게 불러? 내가 네 남편이잖아, 다은. 내가 실수했어. 다 화영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그 여자가 날 여기 오라고 강요했다고. 난 사실 오고 싶지 않았어, 자기야. 나는 피해자야. 다은 씨는 식상한 변명에 질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빨간색 서류철을 꺼내 민호 씨 앞에 놓았습니다. 민호 씨.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은 씨가 여기에 온 것은 보석금을 내거나 싱가포르 법적 요구에서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도 및 호텔 사기 사건은 순전히 당신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무슨 뜻이야? 민호 씨는 혼란스러워 물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은이는 여기 왜 왔어? 다은 씨는 회사를 대표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법적 소송 서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저지른 회사법인 카드 개인 사용, 그리고 재무보고서, 조작에 대한 모든 증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총 손실은 2억 원에 달합니다. 민호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억 원? 다은, 내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다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롭게 찔러 들어갔습니다. 그 돈은 내 직원들의 권리였어요, 민호.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권리였어요. 당신은 그 돈을 다른 여자와 함께 흥청망청 쓰는데 사용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난 당신 남편이잖아. 당신 재산은 내 재산이기도 해. 민호 씨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틀렸어. 다은 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내 소유였어. 당신이 예전에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가 있었잖아. 기억해? 너무 잘 살 생각만 하느라 읽는 걸 잊었지. 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다은 씨가 오늘 아침 서울 종교법원에 접수했어요. 나중에 감옥에서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민호 씨는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는 다은 씨를 바라보며 아내의 눈에서 남아있는 사랑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뚫을 수 없는 두꺼운 벽만 발견했습니다. 다은, 제발. 민호 씨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이러지 마. 여기서 감옥에 갇히고 인도네시아에서 기소되면 내 인생은 망가져. 다은, 용서해줘. 내 발에 키스할게. 다은 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블레이저를 정리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 때문이야. 여기서 편히 쉬어. 네가 원했던 긴 휴가라고 생각해. 가자, 변호사님. 우리 일은 끝났어요. 다은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다은, 나를 떠나지 마. 다은, 민호 씨의 비통한 외침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그를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는 강제적인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 씨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하나둘씩 떨어져 차가운 경찰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를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비록 외롭더라도 적어도 거짓이 없는 미래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창이 교도소의 콘크리트 벽 뒤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민호 씨에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도 소셜미디어 알림도 없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더 이상 안락함도 없었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은 맛없고 양이 매우 적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늘 양념이 부족하다거나 덜 고급스럽다고 흠잡던 다은의 집밥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삶에 남은 어떤 것이라도 아내의 따뜻한 볶음밥 한 접시와 바꾸려 할 것입니다. 습하고 키키한 독방 구석에서 민호 씨는 자주 무릎을 껴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화영의 환영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잔인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바보 같으니라고.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민호 씨는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충실하며 자립적인 아내라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치 없는 돌멩이와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고 지갑 속 내용물만을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그녀를 버렸습니다. 매일 밤 민호 씨는 차가운 바닥에 눈물 젖은 뺨을 대고 잠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국 땅에서 죄수가 되어 범죄자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고 더 무거운 법적 소송과 이혼 소송에 직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한편 은희 씨와 소희를 태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은희 씨는 어제 아팠던 흔적이 역력한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 있었고 공항 직원이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입국 터미널에서 마중 나온 군중 속에서 다은 씨의 모습을 찾느라 불안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다은은 어디 있어? 나를 마중 나오지 않았어? 은희 씨는 옆에서 귀국 서류를 들고 걷는 소희에게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이 동정받아야 할 피해자인 양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은 사장님은 회사 감사 업무로 바쁘세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소희는 공손하지만 거리를 둔 채 대답했습니다. 소희가 예전처럼 은희 씨를 상사의 어머니로 존경했을 때처럼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차에 탔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가는 내내 은희 씨는 끊임없이 떠들어대며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다은한테 말해줘. 나는 아래층 방이 좋아. 계단 올라가는 건 다리가 아직 아파. 그리고 하녀한테 시금치 된장국이랑 따뜻한 누룽지 좀 만들라고 해줘. 나는 기름진 건 별로 안 당겨. 은희 씨는 마치 평범한 휴가를 다녀온 사람처럼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그 집에서의 지위가 불타 없어졌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의 이 노부인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는 달렸지만 다은가 사는 한남동 고급 주택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 남부의 더 조용하고 푸른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집 가려면 아까 똑바로 갔어야 하는데. 너 길 잃었어, 소희? 장난치지 마. 은희 씨는 문 손잡이를 꽉 잡으며 당황해서 항의했습니다. 길 안 잃었어요, 사모님. 거의 다 왔어요. 소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5분 후 차는 큰 문으로 들어서서 행복요양원이라고 쓰여진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넓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은희 씨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날 요양원에 데려와? 나는 집이 있어. 내 아들은 호화로운 집이 있다고. 다은 미쳤어? 소희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몸을 돌려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 집은 다은 사장님 소유입니다. 민호 씨의 소유도 아니고 특히 사모님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싱가포르에서 전달된 다은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사모님은 더 이상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다은 씨가 사모님의 여기 VIP실 숙박비를 앞으로 1년 동안 완납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간병인이 있고 사모님 또래의 친구들도 있고 식사도 보장됩니다. 안 돼, 싫어. 은희 씨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은에게 데려다줘. 난 그녀와 얘기하고 싶어. 그녀는 나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대할 수 없어. 난 그녀의 시어머니잖아. 나는 민호의 엄마야. 2명의 흰색 제복을 입은 간호사가 건물에서 나와 재빨리 차로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소희의 목소리는 연민으로 인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은 사장님은 사모님이 회사 돈을 사용하는데 연루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매우 친절하십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민호 씨는 감옥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의 오래된 임대주택은 작년에 민호 씨가 생활비를 위해 팔았잖아요. 그렇죠? 은희 씨의 몸은 그 쓰디쓴 사실을 듣자마자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집은 민호 씨가 이미 팔아버렸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전적으로 다은의 아량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다은가 없다면 노부부는 지붕도 없이 떠돌아다닐 신세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심하게 흔들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은희 씨는 간호사들에게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사무실 차를 바라보며 버려졌습니다. 요양원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가짜 사모님으로서의 편안했던 삶의 장이 닫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여생을 외로움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끝없는 탐욕과 자존심을 쫓아 다은처럼 좋은 며느리를 소홀히 했던 것을 영원히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곳, 이제는 매우 넓고 고요하게 느껴지는 호화로운 집에서 다은 씨는 주침실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민호 씨의 값비싼 셔츠들, 브랜드 정장들, 그리고 한때 다은 씨의 땀과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구입했던 다른 명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은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물결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옷들을 하나씩 큰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녀의 손이 작년에 민호 씨의 생일 선물로 주었던 시계 상자를 잡았을 때 그녀의 움직임은 잠시 멈췄습니다. 달콤한 기억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 씨가 늘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던 순간, 민호 씨가 그녀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 맞추었던 순간. 그러나 그 기억은 싱가포르에서 민호 씨와 화영 씨가 즐겁게 웃는 비디오의 이미지에 의해 즉시 가려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의 이성이 통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은 씨는 시계 상자를 단호한 동작으로 상자에 던져 넣었습니다. 박 이모님, 다은 씨는 슬픈 얼굴로 문간에 서 있던 가사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이 상자들 다 옮겨줘요. 고아원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세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해지기 전에 민호 씨의 물건이 이 방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해요. 다은 씨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네, 사모님. 거실에 있는 큰 결혼 사진은 어떻게 할까요? 박 이모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 씨는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이탈리아산 조각 금태 액자에 담긴 아주 큰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호 씨와 다은 씨는 전통 결혼 의상을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은 씨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진이 그녀의 자부심의 상징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 사진은 거짓말의 기념비일 뿐이었습니다. 다은 씨는 그 사진을 직접 내렸습니다. 액자가 무거웠습니다. 지금껏 그녀가 혼자 감당했던 배신의 무게만큼이나. 내려놓고 사진은 버리고 액자는 보관하세요. 액자는 비싼 거니까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화를 넣는 데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은 씨는 액자를 바닥에 뒤집어 놓으며 자신의 순진했던 과거의 얼굴을 감추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은 씨는 침실 발코니에 앉아 혼자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은희 씨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는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새 가제트를 사달라고 애교 부리는 민호 씨의 칭얼거림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처음에는 낯설고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온함으로 변했습니다. 다은 씨는 어두운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폭풍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이혼 절차는 여전히 길고 복잡할 것이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의 뒷말은 분명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에 자신의 계좌에 돈이 충분한지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민호 씨의 감옥과 은희 씨의 요양원을 품고 있는 같은 하늘 아래서
다은 씨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 강하고 소중하며 자유로운 여인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은 씨의 결혼 생활에 큰 폭풍이 몰아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후회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느리게 기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판사의 단호한 망치 소리에 고요함이 깨졌습니다. 3번의 탕, 탕, 탕.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김민호 씨에 대한 원고 이다은 씨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은 씨는 그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변호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축하했습니다. 오늘 다은 씨의 뺨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안도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신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미혼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생충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라는 무거운 짐은 그녀의 어깨에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 중이었고 오늘 추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3터미널에 싱가포르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나오는 승객들 틈으로 2명의 이민국 직원의 호송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말랐고 피부는 더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한때 늘 포마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민호 씨였습니다. 민호 씨는 복잡한 감정으로 국제선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순진한 희망의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은가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다은가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화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녀가 나를 마중 나와서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예전처럼 내 실수를 용서해 줄 거야. 민호 씨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중 나온 사람들의 줄을 미친 듯이 훑었습니다. 그는 늘 따뜻하게 미소 짓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다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 그가 입국 심사대를 지나자마자 재빨리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맞습니까? 한 경찰관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네, 제가 민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방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다은 부사장의 회사 자금 2억 원 횡령 및 자산 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귀하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과 수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의 무릎은 즉시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의 세상은 2번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들고 싶었던 그의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악어굴에서 막 벗어났지만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 호랑이 굴로 들어서는 셈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내에게, 아니 제 전 아내인 다은 씨에게 전화하게 해주세요. 민호 씨는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3개월 전 거만하게 떠났을 때처럼 공항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하세요. 이제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경찰차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창문 너머로 그는 흐린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화영도 없었고 그를 변호해줄 어머니도 없었고 그를 구해줄 다은도 없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인한 결과를 완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곳, 고요하지만 고요한 요양원 방에서 은희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에는 최신 비즈니스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잡지 표지에는 올해의 여성 사업가 상을 들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 다은의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잡지 속 다은의 얼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려 잡지 종이를 적셨습니다. 다은, 내 며느리. 그녀는 고요한 방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용서해줘, 얘야. 엄마는 네가 발 마사지 해주는 게 그리워. 네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는 게 그리워. 하지만 그 그리움은 결코 보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방문이 나지막이 노크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점심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어머니가 요청하셨던 대로 야채죽과 부드러운 두부조림입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음식은 맛있었을지 모르지만 가족의 따뜻함이 없어 맛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한 줌의 먼지와 바꾸는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하지만 VIP 출국 라운지에서 닿는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크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권과 파리행 1등석 항공권이 그녀 앞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 패션 위크에 초대받아 참석하고 동시에 회사 시장을 유럽으로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소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변호사님으로부터 소식입니다. 민호 씨는 착륙하자마자 서울 남부경찰서에 구금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계속됩니다. 다은는 특별한 표정 없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서 기쁨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보 고마워, 소희.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해. 나 탑승할게. 다은은 휴대폰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옷을 정리하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활주로가 보이는 커다란 유리벽을 지나갔습니다. 오후의 태양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그녀를 높이 날아오르게 할 비행기를 비췄습니다. 다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유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불충한 남편과 감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자존감과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안녕, 과거. 다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밝은 미래를 향해 확실하게 나아갔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비행기는 이륙했고 다은을 멀리 날아가게 했습니다. 민호 씨와 은희 씨의 파괴된 잔해는 저 멀리 아래에 남겨두고 결코 잊혀지지 않을 쓰디쓴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순간의 즐거움과 바꾸지 마세요. 충성심과 진심은 값비싼 보물입니다. 한번 파괴하면 세상의 어떤 부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카르마는 결코 주소를 착각하지 않습니다.